최성호고요. 오늘은 라이브 대신이자 설명회를 좀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설명회인 만큼 조금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도 드리고 또 조금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업의 어떤 진행 방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설명 절반, 그리고 좀 실질적인 학생들 수업에 대한 내용 절반, 스키마 리딩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오늘 같이 좀 알아가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독해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좀 좁게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이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렵지 않냐, 아이들이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 조정이고 뭐 범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독해력이 좋으면 누구라도 문제를 풀어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그 문항들을 풀어갈 때,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난이도보다도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좀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오늘 설명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스키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제 그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킬러 문항이 됐던 고난이도 문항이 됐던 그런 문제들을 독해해 가거나 풀어갈 때 왜 중요하고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페이지가 이 정도 됩니다. 크게는 이제 사실 3개 정도의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키마 리딩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또 스키마를 보는 게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스키마 리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요거를 이제 크게 꼭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좀 프로그램 설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스키마 리딩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스키마 리딩은 이 4개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어휘, 스키마, 리딩, 그리고 논리, 로직까지 이 4개의 키워드가 하나의 어떤 블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럭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어휘하고 스키마 부분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좀 벌써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벌써 좀 하신 거고요. 어휘랑 스키마가 무슨 차이지? 그냥 스키마도 어휘 아니야? 배경 지식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말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저희가 이 말을 구분해 보는 데에는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어렵게 설명드리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어휘하고 스키마를 좀 구분해서 좀 우리 애가 어휘가 약한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어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휘 부분이 중요하죠. 이 복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휘 하면은 영어가 떠오르지 뭐 국어가 사실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독해하거나 뭐 국어 문제를 읽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책을 읽을 때도 우리 애들이 어휘가 약해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책을 읽는데도 어휘가 부족해서 책 읽기가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이니까 어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어휘가 대체 뭘까? 이거를 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최소한의 단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단어라고도 표현을 하죠.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없듯이 국어로 된, 우리말로 된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용되는 어휘의 의미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져요. 이따가 좀 살펴볼 텐데, 보통 오늘은 아마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애가 이렇게나 몰랐나?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어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휘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진다, 이 부분을 일단은 생각할 만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어휘가 그냥 어려운 어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휘가 사용되어지는 의미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는 점이 그 복잡성을 좀 더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정확도까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가 어려워진다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이해하고 있는가도
결국에는 학습이나 문제풀이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상당히 학습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문장 이해도를 우리가 이제 독해라고 할 때 보통 한 편의 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짧은 단위를 보통 하나의 문장이라고 본다며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문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해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그걸 일일이 확인해 보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뭘 해봐야 될까요? 이 문장을 설명해봐 라고 요구해보면 됩니다. 근데 그 설명하라고 했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 말로 고쳐서, 그러니까 즉 문장을 설명할 때 애들이 항상 하는 실수가 뭐냐면 동어 반복이에요. 철수가 영희를 괴롭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 그게요, 철수가 있었는데 그 영희가 있거든요. 영희를 막 괴롭혀요. 이렇게 말투만 바꾸지 똑같은 문장을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좀 애매하잖아요. 물어봅니다. 너 아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안다고 하죠. 근데 이게 고쳐보어서 말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모르는 거다. 좀 단순하게 기준을 정해봅니다. 따라서 문장을 이해했는가, 자기 말로 문장을 고쳐 설명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게 바로 뭐다? 어휘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문장 이해가 조금 잘 되고 나면은 하나의 문단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의 문단을 이해했다면은 거꾸로 뭘 시켜봐야 될까요? 요약을 시켜보면 됩니다. 한 문단을 요약할 수 있는가. 핵심 내용을. 그 다음에 그 문단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챕터, 여러 개의 문단들로 굴러진 하나의 장, 그다음에 비문학 제시문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근데 그 장까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전체를 보는 게 사실 뭐예요? 그게 책이죠. 책 같은 거죠. 책 한 권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챕터를 이해하게 되면은. 근데 그 챕터는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챕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는지, 한 책 한 권을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아이가 목차를 쭉 읊을 수 있는가? 책의 흐름과 내용을 쭉 읊어 설명할 수 있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휘에서부터 지금 이해 단계까지 쭉 왔는데 여기에 가장 첫 단계가 되는 이 디딤돌이 어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일반적인 어휘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키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스키마가 뭘까요? 스키마도 일종의 어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근데 제가 이걸 좀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와 스키마를 좀 구분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스키마를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슷한 말이 배경 지식입니다. 당연히 거의 비슷한 말이고 틀린 말이 전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스키마라는 말을 계속 써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어떤 일종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키마를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키마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잡지식이 많다, 주워 들은 게 많다, 그게 아니라 어휘와 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독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식은 단순한 어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대한 양의 배경 지식 얼만큼 필요하겠어요? 그 배경 지식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그 모든 배경 지식을 우리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스키마를 저희는 약 한 3,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범위를 초등, 중등, 고등 다 합쳐서. 배경 지식은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배경 지식은 무한한 거예요. 스키마는 적어도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스키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배경 지식이지만 배경 지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후부터는 배경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스키마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의 구조가 있는데 이제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스키마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독해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키마가 있으면은요, 내가 읽고 있는 문맥과 흐름 내용상 다음 나올 내용을 예측하거나 그것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즉 하나의 글을 맥락으로서 이해하고 논리적인 구조로 이해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독해하고 있는 맥락을 제시해서 정확하게 독해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위에 부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 맥락을 통해서 독해가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독해 훈련에서의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의 단락을 이해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의 문장,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야 되고 하나의 문장을 이해 못하면 더 작은 단위로 어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휘와 문장과 문단까지 이어지는 지식들의 연결과 체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스키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는 지식이 스키마입니다. 세 번째로 빠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속도는 핵심이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중요하죠. 정확도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는 속도는 사실은 결과로 위에 있는 예측과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스키마가 부족하다면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요인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독해력과 배경지식, 일종의 배경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키마를 그러면은 꾸준히 향상시키는 게 바로 문해력의 핵심이기도 하고 독해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문해력, 독해력 뭐 엄밀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독해력이 조금 더 수준 높게 의미 이해를 해야 되는 이제 목표라고 본다면 초등학생들 보통 이야기했던 문해력의 핵심 저한테 얘기한다면 아마 어휘와 스키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독해라고 하는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문장 읽기, 그러면 이제 글자를 이제 유창하게 잘 읽는 거겠죠. 그런데 의미 이해가 돼야 돼요. 미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미닝풀한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뭘까? 바로 스키마 때문입니다. 자, 단어의 뜻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맥락에서 무슨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이제 문제도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의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문해력의 필수 요소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사실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예를 들면 뭐 책상이 있다. 그럼 책상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사실적 정보 이해 능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 능력이에요. 자, 책상이 있다. 그러면 옆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떠올릴 수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의자가 있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책상이 있는데 의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떠올려요? 여러분 이건 어휘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상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물 중에 의자가 항상 뒤따른다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분자로 되어 있는 지식들이 연결되는 하나의 논리를 그냥 체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 스키마가 많다는 건 결국 그 논리와 친숙한 개념들의 일종의 덩어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배경 지식으로서의 스키마는 그래서 어휘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미 이해를 하는 과정, 즉 의미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 자, 단어 하나에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의미는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독해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어휘가 약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물어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진짜 강력한 독해력은요. 설령 내가 읽어가는 문장 속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장을 읽어내는 힘을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단어 뜻을 알아. 그런데 의미 이해를 못해. 자, 반대로 단어 뜻은 몰라. 그런데 의미 이해를 해. 자, 우린 둘 중에 누가 더 독해력 뛰어나다고 합니까? 후자입니다. 자, 그래서 복화, 어휘와 이 스키마는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꼭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취학 전의 어휘. 자, 이때 얘기하는 어휘는요. 조금 이제 스키마까지를 좀 포괄해서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어휘력 수준이 대략 5,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단어 학습량이 약 4만 개 정도. 그러니까 배수로 치면 한 8배 정도가 늘 텐데 자, 매년 한 6,000개 정도에 되는 어휘를 새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어휘는 사실 이따가 이제 분리해서 말씀드릴 스키마까지를 좀 포함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매년 6,000개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가 되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보다도 거의 2배가 되는 양의 지식을 1년 만에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평생 필요한 어휘의 85% 가까이를 초등 시기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5%를 물론 일상생활 수준에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때 얘기하는 일상적 어휘 수준보다 뭐 만약에 이제 대학에 가거나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어휘는 훨씬 많아져야 될 거예요. 따라서 초등 어휘는 일상적 수준을 할 때는 약 한 85% 정도의 중요성이지만은 실제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건 뭐다? 초등 시기에는 어휘의 폭발적 확장이 있는 시기. 그런데 그 어휘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부르는 것들 속에는 스키마가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스키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22학년도 때 수학능력 시험에 나왔던 제시문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 지문이 좀 되게 어렵다고 좀 말들이 많았어요. 해겔도 어렵죠. 근데 해겔의 미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죽 어렵겠습니까? 글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한 문장 읽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긴 제시문의 한 문단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해보세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수학 문제 가지고서 수학 원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안 풀리는 게,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왜 어려운지조차 모르시잖아요. 근데 국어는 좀 달라요. 이게 국어 문제예요. 철학 문제 아니잖아요. 국어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왔어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돼야. 제가 그래서 이 문장을 한 문장이라도 이해해보자. 그래서 옆에 문장을 써놓고 체크를 좀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그럼 변증법이란 단어는 알아야 할까요? 알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휘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해겔이라는 사람은 알까요? 철학이라는 단어는 알까요? 그런데 해겔이랑 철학이라는 단어는 왠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완전한 주관성이 라고 나왔어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완전한 주관성. 자, 한번 나눠보자고요. 완전한이라는 말뜻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완전한 걸 불완전한의 반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흠없이 구성되어져 있는, 빠지지 않는 온전한. 자, 주관성 알죠? 객관성의 반대이기도 하고요. 다소 우리의 생각과 의식으로 파악하는 와 같은 표현. 그러니까 그만큼 객관화되기 어려운 지식 따위를 우리가 부를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주관성이라고 붙었어요. 따라서 완전한도 알고 주관성도 아는데 완전한 주관성이라고 하면 헷갈려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른들은 알 수 있어요. 주관성은 원래 좀 불완전하거나 다소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완전해질 수 있다면 뭐 그럼 뭐 신인가? 자, 절대정신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재객관화되는 이라는 표현까지도 이해돼 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주관성은 객관성이 부족한 혹은 객관적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재객관화라는 말은 객관성을 얻어가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다시금 객관화되어지는 이라는 문맥적 의미를 갖게 되고, 완전한 주관성이란 말은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것이 객관성의 단계가 높아지는 바 더욱 완전한 수준에 되면 그걸 우리는 절대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자, 이게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단어 뜻을 몰라서인가요? 아니면은 그 어휘와 그 큰 흐름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웠던 스키마의 문제일까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2학년도 같은 해에 치러졌던 국어 영역 시험 문제 중에 다들 요새 비문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문학으로 한번 해볼게요. 문학. 자, 문학 문제 뭐 이거는 뭐 문제 앞에 있는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 이호의 담초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서 푼 문제인데 18번 문제.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건 이거예요. 단어인 거죠. 자, 가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를 들면 가를 읽어보면은요.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의 실마리로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선 특별히 어려울 건 없는데 실마리라는 단어를 몰라서 혹시 뜻을 이해 못할까? 이렇게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면서 핵심 단어를 실마리로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거 나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가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해서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 무상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어 뜻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죠. 맞추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핵심 단어들로 놓고 보면은 이 어휘와 스키마의 문제 같은 거는 제시문을 이해하는데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지를 이해하는데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학작품 문제를 풀 때도 지금 보시는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까 넓은 의미로 어휘라고 하면은 뭐 배경 지식, 스키마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좀 영역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만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애들이 어휘가 약해서 문제인지 아니면 뭐 스키마가 없어서 그런지 이걸 아마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여기 1사분면에 있는 기본 어휘입니다. 기본 어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일상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할 때 필요한 말들이에요. 따라서 일상어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냥 일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즉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예요. 전문 용어, 학술 용어. 저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3, 4분면에 있는. 저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문이나 선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럼 꼭 이 기본 어휘하고 전문 용어만 있는 거냐? 아니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자, 기본 어휘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속담과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속담과 사자성어도 넓은 의미의 어휘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역 분류를 하나 더 해본다면 바로 개념어가 있습니다. 개념어. 예를 들면 이성이라는 단어, 합리라는 단어, 우리가 앞에서 본 객관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개념어예요. 보통 우리가 한자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어휘는 세분화해 보면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 스키마가 뭐예요? 요걸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림을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 보시기에 파란 색깔이 스키마예요. 개념어하고 전문용어, 학술용어. 물론 저 개념어 중에 많은 부분은 그냥 일반 어휘 부분으로 학습 도구어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 개념어라고 하는 것까지도 스키마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누가? 저학년. 저학년들은 저 개념어 학습 자체까지도 어쩌면 스키마예요. 그런데 학년이 높아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수록 이제 개념어는 일반적 어휘 수준의 단어가 되고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 저 부분이 스키마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 어휘와 속담 사자성어는 말과 글을 가지고 행동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매우 구체적인 어휘인 반면에 개념어와 전문용어 같은 추상적 어휘는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 익혀지지 않고 특히나 그 중에서 전문용어, 학술용어와 같이 체계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스키마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스키마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스키마처럼 보여지게 그림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문화 이해라는 단어는요, 항상 문화와 함께 따라다니는 미디어 혹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라고 하는 또 다른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문화 상대주의가 떠오르고요, 문화 사대주의도 떠올라야 하고요, 문화 제국주의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같은 단어가 줄줄줄줄줄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뭐만 생각하면,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해 생각을 하면. 그럼 문화 이해의 태도는 뭐에서 따르나? 문화 이해와 연결돼 있다는 걸 이해해요. 이게 지식의 체계성이고 요 덩어리가 스키마예요. 하나하나도 스킴으로 볼 수 있지만 특히나 그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미디어 쪽도 볼까요? 대중매체, 뉴미디어, 대중화, 상업성, 획일화. 대중매체 하면 상업성, 획일화 얘기 항상 뒤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매체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얘기하면 미디어, 매체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머릿속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글을 맥락으로 읽고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읽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업성 외우고 뉴미디어 따로 외우고 4대주의 따로 외우고 자문화 중심주의 따로 외우면 꿰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잡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잡지식이 많다고 해서 독해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키마를 향상시키는데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바로 뭡니까?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건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역을 책으로 다 읽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이미 읽을 시기를 좀 지났어.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생이 돼버렸는데 이미 책에 대한 흥미도 엄청 떨어졌어. 그럼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은 베스트가 되는 책으로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문을 따로 읽고 어휘를 따로 읽고 문제를 따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체계화되지 못하고 따라서 체계적인 지식,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해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지식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제 제가 정하는 거죠. 네, 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스키마가 이제 왜 중요한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과학 과목은 이렇게 좀 쉬워요. 근데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초등학교 사회 과목이 5, 6학년이 되면 그냥 사회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4학년 교과서도 단원만 나눠져 있지 않을 뿐이지 저 분류를 그대로 따라요. 과학은 어떨까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물화생지가 있잖아요. 고등학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교과서의 목차와 학습 목표의 기준에 저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3, 4학년은 안 나눠져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눠져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영역이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 8개 영역에 대한 그림의 스키마가 없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 영역은 이제부터 개념이 구멍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5, 6학년식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저 8개 영역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그리는 지식의 체계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 저 영역은 그 학생의 구멍이 됩니다. 저는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행의 기준에서 어쩌면은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학습하고 갔어야 될 내용에 대한 이걸 뭐 누군가는 어렵게 얘기해서 메타인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 법 그리고 경제 이 4개 영역이 내 머릿속에 잡혀야 돼. 그럼 뭘로 잡아? 독서 책으로 읽어서 잡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독서 학원 프로그램에 뭐 다 아시니까 뭐 A 프로 학원 모모의 책장에 비문학 분기는 바로 이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4대 영역을 학습하는 걸로 구축이 돼 있어요. 초3부터 초6까지는 저걸 체계적으로 밟아갑니다.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과학 과목의 4대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화학 그리고 생명, 지구과학 순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는 표현이 조금 안 됐는데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사회 과목 공부하실 때는요, 정치하고 사회문화를 보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경제로 갑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 과학 과목 4대 영역을 보실 때는 보통은 생명과 지구과학을 먼저 보고 그 뒤에 물리와 화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이게 추상적인 영역이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의 8개 핵심 스키마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한다. 요 부분이 자리 잡고 있어야 아이들이 나중에 독해나 기본 학습에서 아, 엄마 나는 문과야. 왜? 이과가 어려워. 과학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어렵다는 말은 거기 나오는 용어나 단어가 어렵다는 말이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스키마의 그림이 아직 안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은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아까 그 어떻게 보면은 앞 과정에서 우리가 4개 영역으로 봤잖아요. 과학 같은 경우. 그거를 세분화해서 보시면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어요. 3학년, 4학년은 물화생지가 안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 물화생지의 구성에 모든 단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기초적인 스키마의 구성이 그러니까 외워져 있어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친숙하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아 이거 물리, 아 이거 생명과학, 아 이거 경제, 아 이거 사회문화 영역이 딱딱 잡혀야 돼요. 그런 머리 상태가 되어 있어야 이후에 탐구 과목이 되는 사회와 과학을 비롯한 추가적인 지식들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어의 비문학, 즉 사회와 과학을 가지고 나오는 지문학 문제풀이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앞에서 본 거 가지고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저거 다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용액이 뭡니까? 용액이? 이거 좀 쓰실 수 있으려나요? 제가 이거 혹시 아시겠는 분 있으시면
그 채팅방에 쓰시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용액 정의가 뭡니까? 용액 정의가 혹시 아시는 좀 너무 좀 그런가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각자 얘기해보세요. 용액의 뜻이 뭡니까? 자, 이게 있어야 스키마라는 거예요. 용액의 뜻을 지금 말을 못하면 스키마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액체 상태로 섞여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용액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면 이 정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용액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그려지는가와 같은 것이 개념어의 문제. 아까 개념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휘로 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스키마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용액이 뭐야? 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에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이 과정을 이수했고 사회와 심지어는 과학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체계로서 그리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걸 저희가 한번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스키마는요,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냥 뭐 평소에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뭐 책을 많이 읽어서 뭐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어떤 넓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좁은 기준에서 저 부분. 자, 그걸 저희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어휘하고 그다음에 스키마, 특히나 사회하고 과학 영역으로 나눴을 때, 자, 보세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 부분이 잘 없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실은 진짜 일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교 3, 4학년 단계를 레벨 1으로 봅니다. 자, 요 레벨 1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휘, 학습 도구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398개 정도. 스키마, 과학은 298개, 그리고 사회는 약 한 251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스키마의 개수가 좀 더 많게 느껴지지만 어휘도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1년에 뭐 6,000개씩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필수 어휘인 거예요. 자, 레벨 2로 올라가 볼까요? 뭐 과학 88개, 사회 329개, 어휘 학습 도구는 약 606개. 학습 도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과학 지식이 많이 늘어나진 않는 반면에 학습 도구가 5, 6학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레벨 3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3, 4, 5, 6, 그 다음에 중1, 2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과학, 사회가 약 한 130여 개 정도의 필수적인 스키마를 또 새로 배워야 되고, 어휘는 약 한 190개 정도. 자, 레벨 4를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은 과학에 121개, 사회에 140개. 근데 어휘가 학습 도구 포함해서 한 316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레벨 4 정도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실제 내용들을 조금 보실 텐데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어려워지는 게 레벨 5하고 레벨 6겠죠. 레벨 5는 고1, 2 수준으로 봅니다. 보통 우리가 공통 과목이 많다라고 보는 수준이죠. 과학 355, 사회 255. 자, 보세요. 갑자기 스키마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스키마를 쭉 쌓아온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폭발적으로 스키마 학습량이 많아지는, 지금 외워야 될 게 많아지고 새로 배워야 될 게 많아지는 시기가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는 얘기고요. 레벨 6, 3학년이 되면은 자, 수능 비문학 기준으로 했었을 때 사회와 과학 이 정도의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게 다 합쳐서 거의 700개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는 통찰. 저학년일수록 학습 도구를 포함한 일반적 어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스키마가 점점 그 양이 많아진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핵심을 사회와 과학에 두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단순히 국어를 설명해 드린다기보다 국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문학과 문법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쩌면 비문학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은 사회와 과학이기 때문에 어휘와 스키마가 이 정도 되는구나. 우리 애는 지금 저기서 어느 정도 어휘 수준일까? 어느 정도 스키마 수준일까?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 용액 아니? 용액? 이렇게 이제 질문하듯이. 그럼 중학교 애들은 어떤 거 물어보시면 되냐면요. 방정식 아니? 이거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지금 사회과학 얘기에서 수학 얘기를 안 하지만은 함수 못 푼다고 막 해서 막 응용하는 친구들한테 그럼 방정식 뭔지 설명해 보라고 얘기해 보면 방정식 설명 못 해요. 방정식 설명할 수 있으면 방정식 아는 건데 방정식 문제는 풀고 있으면서도 정작 방정식이 뭔지는 모르고 있어요. 방정식이 모르는데 함수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챕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속도 좀 빨리 내야겠네. 저 너무 천천히 하고 있나 보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휘하고 스키마 부분 얘기를 한참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후반부에 있는 리딩하고 로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요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냥 리딩하고 로직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휘와 스키마를 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문장과 문단 단위로 확장시켜서 이해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뭐 너무 이론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기출이 제일 좋으니까요. 근데 수능 기출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 제가 그냥 모의고사 지문을 골랐는데, 모의고사도 뭐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동일하게 출제하는 6월, 9월 그리고 11월 요 세 번의 시험 중에서 11월은 수능이고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그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뭘 했냐면 어휘와 스키마의 기준에서 이 비문학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님들 혹시 그 영어 공부하시는 친구들 렉사일 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셔서 좀 친숙하실 거예요. 뭐 영유 나오신 분들도 잘 알고 있고, 뭐 영어학원 다니면 학생의 영어 수준을 어휘와 독해력, 리딩 스킬을 가지고서 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어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어는 그냥 뭉뚱그려서 어렵다고만 하지 어휘와 스키마를 구분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리딩이 안 되는 건지 어휘가 안 되는 건지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이제 어머님들이 보고 계신 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작년 6월달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던 데에 포함이 되어 있던 비문학 지문 중에서 생명과학 주제를 다루고 있는 지문의 내용입니다. 안 읽으셔도 돼요. 혈액응고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거를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은요, 요런 특징이 있어요. 단어 수가 한 506개 정도 되고요. 전체 문장이 한 21개 정도 됩니다. 단어 수를 문장으로 나눠보면은 문장 하나에 한 24개 정도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생 이상 수준에서 독해를 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저희가 아까 스키마하고 어휘 수준을 6단계로 나눴잖아요. 저희가 리딩 수준도 6단계로 나누거든요. 문장 난이도도 되게 높아요. 근데 맞죠? 왜요? 이게 딱 이 부분이잖아요. 레벨 6에 해당하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스킴은 뭐다? 저기 나와 있는 단어들의 연관된 관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 의미가 되어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핵심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군집,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으면 이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핵심 스킴이 몇 개 정도 들어있을까요? 그걸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레벨 5, 6 기준으로, 즉 고등학교에서 꼭 배워야 되는 스킴 중에 지금 보셨던 제시문에 단어는 500개가 있었지만 핵심 어휘가 5개가 들어있는데 그 스킴이 지금 보시는 단어들이에요. 이 스키마는 고등학교에 가면 제대로 파는 거예요. 즉 화학 반응, 물질 대사, 효소, 특이적 혹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스키마를 이해하고 있고 혹은 이 스키마와 연관된 개념을 알고 있느냐.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고3 학생의 이 지문을 이해할 때 일반적 어휘라면은 이 500개 어휘 중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지만, 스키마, 즉 과학 공부에 지식이 없어서 혹은 그 과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푼다면 이 5개 단어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이 5개의 스키마를 이해하고 있다면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체 지식이 없더라도 앞에 있는 제시문을 읽고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어휘와 이걸 구분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뭐 5개만 배우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아까 앞에서 본 이 지시문 전체를 보면은요,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500개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애들한테는 핵심 스키마, 교과서에서 배우는 필수 개념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단어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제시문에서는 저희가 최소 단위로 치면 5개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 5개를 안다고 해서 이 글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꼼꼼하게.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조금 500개를 다 세야될 수는 없으니 5개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걸 한 30개 정도 추렸어요. 그 단어가 지금 그 중에서 20개를 제가 적어놨는데 뭐 이런 거예요. 혈액, 혈액응고, 혈소판, 혈병, 혈전, 동맥경화, 비타민 K, 카르복실화, 칼슘, 골다공증, 석회화, 단백질, 발효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스키마예요. 근데 선생님 왜 아까는 5개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뒤에 막 이렇게 늘어나요? 더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스키마는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스키마인 거예요. 자,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지금 초등학교 단계하고 중학교 단계. 자, 초등학교 단계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레벨 1, 2, 3, 4학년, 5, 6학년 수준이 레벨 1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 중에 레벨 1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죠? 레벨 1, 2. 왜요? 이 글의 경우에는 초등 수준의 어휘보는 거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스키마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레벨 2 정도 하나 있네. 레벨 2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2단계라는 거 저 몇 학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5, 6학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모른다? 그럼 2학년 지점에서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단계에서 지금 막힌 거예요. 그 지점. 그 다음에 자 3, 4단계를 보자고요. 3, 4단계. 자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거 다 언제 배워요? 3단계예요. 그럼 저거 언제? 중학교 1, 2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호모스타시스는 저렇게 분석이 되긴 했는데 저건 직접 개념은 아니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연관 개념으로 좀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라서 저건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고 혈액의 운반, 혈액의 구성 요소 3단계 그죠? 그 다음에 생체 분자 그 다음에 밑에 RNA, DNA, 핵산, 아미노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고등 단계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 초중고등학교 개념이 아니라 예시로 DNA, RNA가 중학교 때 나옵니다. 교과서에. 그렇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은요 이걸 이해 못한다라는 그 덩어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막 교과서에서 안 배웠니? 뭐 킬러 문항이니? 우리 애들이 책을 안 읽어서 문제니? 뭐 어휘가 약하니? 뭐 별 온갖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다 맞대. 그러면은 다 맞는 건 어떤 것도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네가 이 글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 500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니 아니면 그 중에 문장 21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 그 중에 안 되는 게 어떤 거니 아니면 이 문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풀만한 문장의 난이도여서 어려운 거니 아니면 네가 고등학생인데도 이게 어려운 거니 그 다음에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 지문이 안 읽힌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이 본 내용들의 이 학교에서 안 배웠니? 안 배우기도 하죠. 왜요? 문과로 가는 애들은 이거 안 배웠을 수 있어요. 특히 레벨 6, 고3 때 들어가는 내용들, 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내용은 이과를 선택한 애들만 배우고 문과는 안 배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야, 요런 개념들 너는 요런 건 그럼 왜 몰라? 그럼 배경 지식이야? 이거 평소에 책을 안 읽어서 그게 아니고 이거 교과서에 다 배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기출도 분석을 해보고, 그러니까 기출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분석해서 이 둘을 다 매칭시켜본 거예요. 그게 스키마 리딩입니다. 그게 스키마 리딩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호하게 많이 읽으면 풀겠지. 그냥 문제집 많이 풀면 좀 실력이 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집에 안 나온 내용은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어본 문제가 아닌 새로운 거 나오면 어떻게 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과서의 핵심 개념으로 지금 보시는 이 스키마는요, 저희가 교과서 전체를 다 턴 거예요. 따라서 어휘랑 스키마 다 합쳐서 한 5,500개? 6,000개 가량 되는데 이게 초중고에서 학습해야 되는 전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걸 정리해 놓지 않고 그냥 많이 하면 이라는 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라는 좋은 방법이 있지만 독서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스키마와 어휘만 부족한 친구라면 그리고 그걸 리딩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라면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챕터 2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그럼 다음 단계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스키마 리딩이 뭐냐 요걸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개념을 설명을 드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페이지로 좀 제가 쭉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스키마 리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키마 리딩은요,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스키마.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리딩을 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리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스키마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어휘가 없어서인지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스키마 과정은 그래서 어휘, 스키마, 독해, 논리라고 하는 이 4개의 영역을 동시에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별로 수준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레벨이 있죠. 근데 그 레벨은 기본적으로 어휘와 스키마 수준에서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학생의 성취도에 맞춰서 과제가 개별적으로 부여가 되면서 그 성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어휘력과 스키마, 학습 도구까지 포함해서 약 2472개, 스키마, 사회과학, 윤리, 철학까지 포함해서 약 3084개. 다 합치면 러프하게 그냥 반올림해서 한 6000개 정도 되죠. 6000개 되는 어휘와 스키마를 학습하면서 동시에 그걸 바탕으로 리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자, 로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오늘 어려워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필수 구간은 독해 가지고 논리는 거기서 응용되는 창의적인 문제나 융합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보통 학습을 아이들이랑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해요. 사전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그걸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1차 테스트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이걸 테스트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1차 테스트를 치르고 나면 이 친구가 어떤 어휘가 약한지 아니면 어떤 스키마가 약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를? 스키마를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키마 학습이 끝나지면 그때부터 2차 테스트.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 2차를 하는 이유는 학습을 위해서지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2차 테스트에서 저희가 학생들의 성취의 결과를 가지고서 아이들의 레벨을 수치화해서 제시해 줍니다. 마치 렉사이 지수가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의 독해력 지수를 스키마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스키마 리딩 지수, SR 지수라고 그걸 부르고 있어요. 어휘와 스키마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내가 틀린 것을 학습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휘랑 스키마 수준이 좋은 친구는 학습할 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휘 같은 경우에는 틀린 어휘들을 반복해서 혹은 문장으로 예문으로, 그 다음에 추가 어휘 퀴즈 등을 통해서 내가 그 어휘를 외웠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스키마 학습 경우에는 학습에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지문 영상을 학습한 뒤에 스키마를 이해했다면 그걸 가지고서만 따로 풀 수 있는 스키마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아까 1차 테스트와 거의 유사한 2차 테스트를 풀어서 독해로서 그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학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딩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마가 포함되어 있는 지문을 읽게 돼요. 1차와 2차 때는 지문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스키마는 동일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학습을 했으면 같은 걸로 예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는 이게 안 되죠. 왜? 문제가 없으니까. 보통은 스키마를 학습하고 그냥 지나가요. 까먹죠. 그러면 안 됩니다. 스키마 리딩 프로그램의 특징 중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걸 보고 몰랐어. 그럼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하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습 지문이 제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그걸 동시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데이터를 남겼다가 나중에 재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습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리딩 과정이 끝나면 사실은 종료가 돼도 되는데, 사실 최종적인 독해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배운 지식을 다른 지식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도 지문 하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처음 보는 낯선 지문에 대입하거나 적용시키는 문제가 결국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즉 내가 아는 지식을 옆에 있는 지식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이 응용인데요. 저희는 이걸 논리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리딩 단계까지가 좀 이수가 된 학생들은 이 로직 부분의 학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는 논술형 문제도 출제되고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리딩과 로직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따가 서비스를 보여드릴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쭉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모든 서비스는 가급적 레벨 평가를 다 하게 해요. 특히나 국어와 관련해서는 이 레벨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휘 수준, 스키마 수준도 구분이 안 되고, 얘가 초등학교 몇 학년 수준에서 어휘와 스키마 수준이 되는지 뭐 이런 걸 확인을 전혀 안 하니까, 그리고 얘가 리딩 스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휘나 스키마가 부족한 건지 구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하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이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선행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을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치면서 자신 레벨에 맞는 학습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의 실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예 그냥 PT보다도 그냥 페이지를 그대로 보여드리려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 쭉 다 나오는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볼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스키마 리딩이라는 건요, 집에서 학생들이 혼자 해요. 그런데 혼자 하지만 관리가 되어져요. 누가? 스카이 출신의 국어 1등급 코치가 직접 관리하면서 혼자서 그 리딩 프로그램을 쭉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 초, 중등 학생들, 당연히 고등학생도 가능한데 보통 고등학생들은 스키마를 많이 익혔겠죠. 기대하기는.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도 내가 이게 약한 것 같다. 근데 중학생 수업 듣기는 좀 창피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 수준에 맞춰서 자기 거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필수 개념이라고 하는 이 스키마, 그 다음에 이제 어휘까지 포함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필수 스키마 3084개, 필수 어휘 2000개. 그래서 이 둘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보시지만 이것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수능 비문학 풀 때. 수능 비문학 풀 때 우리 애는 이과라서 문과 쪽 스키마가 너무 약한데 저희는 이제 사회하고 과학을 항상 한 주에 둘을 동시에 학습을 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그 비문학을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도를 그리게끔 학습을 하게 합니다. 자, 아까 보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낱개로 배우는 지식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식의 체계라고,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체계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목적이에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개념들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능 비문학에 출제된 지문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중요한 단어들, 어려워 보이는 단어. 그리고 그게 교과서에서 다루는 레벨의 교과 개념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이 보시는 이 지문이요. 2002학년, 22학년도 수능 비문학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경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화폐에 대한 기축 통화에 대한 개념을 다루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스키마 리딩 레벨로 설명하면 레벨 6에 해당하는 경제교과의 통화정책과 환율에 해당하는 통화정책 수단, 유동성, 고정환율 제도가 그대로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배경지식 아니에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경제 교과서. 근데 우리 애가 경제를 안 택했잖아. 근데 수능에는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오죠. 과목이 상관없이. 그래서 그 빈 부분. 우리 아이가 선택적으로 좀 약한 부분인데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만큼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걸 문제로도 그대로 적용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스키마가 약해서 이게 안 읽혔던 거구나. 최소한 이 단어들은 스키마였구나. 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일단 자녀분들의 그 스키마 수준을 아셔야 되니까 레벨 테스트 받으시는 게 이제 제일 좋고요. 회원 가입하셔서 사이트 이거 눌러보시면은 회원 가입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니까 여기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고요. 쭉 보면은 사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혼자서 하는 집에서 교육 프로그램인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보통 아이들한테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교육은 관리, 튜터가 항상 붙어야 됩니다. 튜터는 뭘 해주냐면 가르쳐주는 티처는 아니야.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풀게끔 리드하는 멘토자 코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의응답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스카이 출신의 형 누나들이 수능 국어 1등급 맞았던 형 누나들이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 주차별로 학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해주고 카톡방에서 알림도 날려주고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부모님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학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단계도 굉장히 이제 촘촘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점검 단계 이게 1단계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키마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실전 테스트 이게 1, 2차가 1,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내가 틀린 문제만 가지고 오답 클리닝을 새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학습 성취는 매주 학부모님에게 리포트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저희도 활용하고 있어요. 요새 뭐 AI 활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AI가 아이들이 풀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취약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SRI 분석, 그러니까 SR 인덱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휘, 배경지식, 독해, 논리 4개 영역에 대한 영역 점수를 주차별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리포트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걸 쉽게 뭘로 이해할 수 있냐? 비문학을 독해할 수 있는 그 평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매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거 수학 같은 경우나 뭐 영어에서는 많이 보셨을 텐데 국어에서는 보실 일이 없어가지고 좀 새로우실 텐데
예, 그건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들을 개인별로 또 조별로 관리하는 튜터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선생님 이거 모르는데 뭐 이해가 안 가요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줌 강의실을 열 거예요. 줌 강의실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선생님과 그 줌 강의실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학습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를 이제 시작합니다. 8월부터.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할인 기간이 이미 시작됐죠.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오픈 때문에 할인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이거 외에도 할인 혜택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스키마 리딩 공식 채널로 문의하시면 오늘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특별한 혜택이 좀 주어집니다. 할인 혜택이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실제로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채널의 기회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습만 조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주차 문제를 좀 풀어놨어요. 전체 커리큘럼 과정 한 레벨은 20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주. 그러니까 4주씩 5번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저희 20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 10주, 후반부 10주 이렇게 보는데 그 레벨 하나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꽉꽉 채워서 한 주에 한 과정까지 나간다고 하면은 20주면 레벨 하나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1주차를 내가 학습해야 돼. 근데 이게 레벨 3이래요. 레벨 3이 뭐예요? 중학교 1, 2학년 수준이죠. 중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학습해야 되는 게, 여기 부분입니다. 과학 스키마, 사회 스키마.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학습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지금? 학습 화면으로 좀 넘어갔는데, 자, 사회학습부터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은 사전 점검 들어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 맞았네요. 하나 틀렸구나. 어휘를 다 했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키마 문제를 풉니다. 스키마를 내가 알고 있으면 답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르면 틀려요. 정확하게 모르면. 그 다음에 어휘와 스키마까지를 기본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리딩 문제도 풀게 됩니다. 자, 리딩 문제도 뭐예요? 사전 테스트이기 때문에 쭉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독해를 했어. 나 왜 이렇게 많이 들렸니? 제가 대충 찍어서 그런 거지 제 실력이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직까지 쭉 해서 이거를 이제 응용 문제. 응용 문제 뭐라고 했어요? 응용 문제는 제시문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지문과 다른 지문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문제. 객관식 문제 쭉 있고요. 학습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1단계 한 거예요. 사전 점검 하나 한 거예요. 그 뒤에 애들이 뭘 하냐? 스키마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 제가 맞춘 거 있어요. 근데 맞춘 건 안 해도 되잖아. 틀린 것만 보면 내가 이거 틀렸구나. 결정이라는 단어 뜻을 내가 정확히 몰랐네. 그러면은 또 이에 관련돼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오답 퀴즈도 오답 퀴즈는 뭐 내가 틀린 것만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뭐라고 하냐? 결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결단이라고 해서 또 틀렸어. 그럼 또 이제 또 틀렸다고. 여기서 끝내줍니다. 대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스키마 학습해야 되네. 스키마 아까 제가 모르는 거 많았잖아요. 사회화, 제사회화 이게 뭔지 여기서 쭉 텍스트를 설명하고 밑에 보면은 영상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영상이 나와요. 이거 보고 알겠으면 안 봐도 되는데 모르겠으면 영상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키마 넘어가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퀴즈 풀어야죠? 퀴즈를 또 풉니다. 또 틀렸네. 자, 두 번째 스키마가 있어요. 쭉 봅니다. 영상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많은 스키마들을 세 번의 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과정이 다시 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딩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1단계 때 점검했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점검했던 문제의 해설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가 제시문을 좀 잘 몰라. 그럼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해설해 주시는 영상이 있고 제시문을 다시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요약하는 연습을 합니다. 문단별로 제목 써보기 요약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로직. 그럼 이것도 만약에 로직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제시문과 연결해서 문제 푸는 거. 이거를 장문해보는, 서술해보는 문제. 그리고 답도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학습을 다 하면은 이제 본 학습 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스키마 학습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전 테스트.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1단계 테스트와 2단계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다 맞추겠죠?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막 풀어가지고 답을 다 안 썼지만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 중에 0개를 맞췄네요. 저는 맞춘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딩과 로직까지 문제를 쭉 다 풀고 나면은 학습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는 끝났을까요? 아니, 오답 클리닉 한번 해야죠. 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던 문제들 마지막에 채점 결과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많이 틀렸네. 자, 그럼 사회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절반 했어요. 과학도 해야 돼요. 과학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스키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중력, 이것도 우리가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무엇인지 영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힘, 무게, 질량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레벨 3 정도 되면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마치게 되면 본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 오다 클리닉까지 하면 이제 학습이 전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주체 학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내가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자, 오늘의 학습 현황을 보겠습니다. 야, 전 최성호 학생 3레벨인데, 자, 정답 영역별 점수하고 막 오답률 나오고, 틀린 문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틀렸어? 누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요거 내가 틀렸던 문제구나. 바로 그 문제만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부모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차별로 이 학습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학습 진행률과 더불어서 SR 지수라는 게 나와요. 이 지수는 레벨 3의 경우에는 600에서 900점 사이 구간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900점 만점에서 저는 어휘 스키마에서는 점수를 높게 땄지만 아니 스키마 엄청 못했네요. 리딩에선 75%의 점수, 로직에서 빵점 맞았기 때문에 점수가 거의 기본 점수에 해당하는 600점밖에 못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제가 학습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애가 대충 건너뛰었어. 막 다 찍었어. 학습 시간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 영역별로 보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학습했던 스키마 중에 어떤 부분, 로직이 약하다. 그리고 내가 했던 학습 키워드가 이런 거구나. 재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매번 확인할 수 있게끔 영역별로. 그래서 이런 학습별 리포트도 주중 학습이 되고 계속 꾸준히 이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죠. 굉장하죠. 지금 이제 레벨 3까지는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Q&A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이제 답변해드리면서, 주 1회 하는 거냐?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사실은 좀 보통의 학생들한테 주 한 번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중에 2번 정도는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부 한 번, 과학 공부 한 번이라고 해서 그 비문학을 쭉 가는 과정을 20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 나 하루 만에 끝내겠어. 아니면은 스키마 어휘 수준이 되게 좋아. 그러면 오답이 적겠죠. 그럼 학습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 1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 2회를 좀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저희도 이 과정을 좀 만들려고. 근데 특히나 이제 지금 이 국어, 특히나 비문학 요 영역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이 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해서 올해 열심히 제가 이제 아주 올해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인 프로그램이고요. 비문학 독해 문제집과 어휘는 안 풀어도 되죠.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그거보다 상회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휘와 독해는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내가 좀 약했던 어휘와 스키마 부분만 따로 뽑아서 드릴 텐데 시중에 나오는 어휘와 비문학 독해 문제집에 그 교재들이 다 좋은 교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긴 내용이 또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추려서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성될 수 있는 체계성을 갖추는 커리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양도 너무 많아지고 뭐 문제집으로 치면 저희 것도 문제집으로 치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천천히 학습할 수 있게 그 과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볼 때는 필요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 학습할 때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회 단계 학습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회 2시간, 과학 2시간 하면 일주일에 4시간 정도는 학습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 연령은 제가 볼 때는 레벨 1이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리딩 문제를 풀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1, 2학년이 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0세 이상을 좀 가급적 추천을 드리고요. 고등 단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등을 메인 삼았던 이유는 초중등 때 좀 미리 스키마를 익히고 고등 가라는 얘기지만 사실 레벨 5랑 레벨 6는 되게 어려워서 중학생이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실제로 고등학생이 풀어야 되고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고1인데 중등 과정에 사회의 기초가 약해. 중등 과정에 과학 기초가 약해. 근데 그럼 과학을 따로 공부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레벨 3나 레벨 4를 하면서 과학을 도두고 가도 좋죠. 그래서 고등이 레벨 3, 4를 해도 된다. 다만 좀 이제 저희가 약간 양해를 구할 게 이번에 그 8월부터 저희가 베타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이 오픈 베타 기간에는 레벨 3하고 레벨 4만 저희가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벨 1, 2하고 5, 6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 달 뒤부터 9월 달부터 서비스가 가능해지고요. 먼저 레벨 3, 4인데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먼저 치셔서 3가 나오는지 4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3, 4에 해당하시면 미리 하실 수 있고 혹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이제 그 부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초육인데 레벨이 초육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레벨 2여야 맞는데 테스트 쳐보시면은 레벨 1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레벨 2, 그러니까 레벨 2가 초 5, 6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쳤는데 조금 어렵게 좀 약간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레벨 1부터 가시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은 근데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은 레벨 2부터 가셔도 되는데 레벨 2가 나올 경우에는 아쉽게도 저희가 베타 기간이라 베타 기간에는 레벨 1, 2까지는 이번에 서비스를 저희가 당장은 못하고 9월부터 가능해서 8월에는 3랑 4만 이제 가능합니다. 국어 문법 안 됩니다. 이거 국어 문법이 안 돼요. 지금 자 중학 국어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문학, 문법 그리고 비문학 영역이 있는데 비문학은 아시겠지만 중학 국어에는 안 나오죠. 수능 국어에 나오죠.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걸 굳이 국어랑 연결을 시키면 이거 독해력 훈련 프로그램이지만 국어 영역에서는 비문학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고등학교 수능 때 부분이고요. 그럼 중학교 국어랑 중학교 문학은 문법 문학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생각국어라는 저희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생각국어라는 프로그램이 중학교 국어하고 국어의 문학하고 문법을 집중으로 다루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스키마 리딩은요, 그 생각국어가 다루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각국어를 알고 계시던 분들은 생각국어와 스키마 리딩은 완전히 하나의 쌍을 이룹니다. 같이 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둘은 완전히 따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그리고 문학 문법, 생각국어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듈 레벨이 그쵸 9월부터는 모두 열리고요. 생각국어도 온라인 학습이죠. 생각국어는 대신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신 거는 혼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국어는 수업입니다. 라이브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일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거고 지금 보신 스키마 리딩은 수업이 중심이 아니고 녹화된 영상이 있고 강의 영상이 있고 혼자 하는 거예요. 다만 튜터하고 만날 수 있어요. 튜터하고 온라인 강의실에 들어가서 아니면 카톡방에서 질문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국어 온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만, 사회만 따로는 없습니다. 과학, 사회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뭐 고민해 볼 수는 있을 텐데, 현재는 과학 부분하고 사회를 저희가 균형감 있게 봐야 되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선택하게 하면 물론 약한 것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것만 하는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기본 학습, 기초 학습, 그러니까 완전 학습에 가까운, 알 때까지 하는 학습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좀 같이 하는 걸 저희가 권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용 레벨 2 9월부터는 가능합니다. 모모 책장이랑 성격이 많이 다르죠. 맞아요. 모모 책장도 생각국어처럼 수업 형태고요. 독서, 책을 읽고 길게 사고하는 쪽에 문제가 좀 가 있다면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교육 과정에 기초적인 스키마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독해 훈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럼 이제 좀 어린 학생들은 모모하고 스키마 리딩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럼 레벨 1, 2 정도는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중등 정도 가면은 모모일 수도 있고, 그게 생각국어일 수도 있는데, 뭐 생각국어하고 스키마 리딩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도 이거를 수업의 형식으로 정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냥 수업 없이 그냥 이제 가급적 학생들이 혼자 주중에 공부할 수 있도록만 과정을 좀 끌어가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막 수업 들어갔니, 뭐 줌 했니, 막 이거 체크 안 해도 되게끔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걸 좀 목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구성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톡을 안 하면은 튜터쌤과 연락을 못 하나요? 전화하세요. 전화해 주실 거라서 관리하는 쪽에서 연락이 갈 거라서 근데 시간을 정해져 있는데 시간은 주 1회입니다. 줌에서 만나는 건 주 1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피드백이 한 번씩 가는데 줌 하는 동안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뭐 전화로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학습 과정을 설명해주고 야 너 근데 이번 주 왜 사회 왜 이렇게 안 했어? 오답률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웠니?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너 좀 이해 안 갔던 부분 있으면 그 부분 질문해볼까? 너 오답 페이지 여기 있는데 오답 문항이 이거 너 틀렸는데 이거 쉬운 건데 왜 틀렸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겠지. 그렇게 튜터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는 형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코치가 시켜요. 그 과정을 관리합니다. 너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고
안 만날 수도 있냐? 현재는 튜터가 포함된 수업만 진행되는데 뭐 안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문자로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일에 정도 좀 통화할 수 있도록은 좀 관리상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월일회로 혼자 조율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주일회 정도의 컨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행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그 행사 문의해 주시면 돼요. 그냥 카카오톡 저희 홈페이지 일단 들어가시면 돼요. 스키마 리딩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로 오픈 챗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혹은 오늘 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뭐 저희가 안내 문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갈 테니까 오늘 설명회 오셨던 분들께는 좀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숙제 하나 늘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대신에 했어야 될 많은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금 좀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짚어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